과수원하던 친구가 올해 첫 수학이라며 사과를 나눠준다기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가을볕 아래 고요하던 과수원 한가운데서 뜻밖에도 날선 고성이 오갔고 그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친구의 며느리. 무작정 도망치는 그녀의 발끝이 흔들리더니 불쑥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고 순식간에 뱀에 물렸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들쳐업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던 그녀.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9 택시 핸들을 잡은 지는 어느덧 20해가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정차와 출발, 뒷좌석에 앉는 낯선 얼굴들 사이로 시간을 보내며 그는 매일 밤 어머니가 기다리는 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올해로 80을 맞으셨고 거동이 불편한 탓에 따뜻한 밥 한 끼, 창문 너머 햇살 한 줌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둘째였습니다. 위로는 책임감 강한 맏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말솜씨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막내가 있었죠. 형은 공무원 생활을 하며 아내와 함께 수도권 외곽에 자리 잡았고 막내는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틈에도 자식들 학원비 챙기랴, 처갓집 행사 오가랴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줄곧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30이 넘었을 땐 주변에서 왜 혼자냐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지만 40을 넘기고부터는 그 눈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소개팅도 해보고 지인의 권유로 맞선 자리에 나가본 적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와도 끝내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벌어들인 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축도 해두었고 큰 빚도 없었으며 얼굴도 어디 가서 꿀릴 정도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를 보는 눈은 달랐나 봅니다. 그가 마음을 두었던 여자는 언제나 그를 피해갔고 정작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이들은 유난히 그에게 다정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꼭 맞는 인연을 찾는 일이란 원래 어려운 법이라고 어쩌다 한두 번은 엇갈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일은 예외가 아니라 그의 일상처럼 굳어졌고 웃음기 없던 상처들이 쌓여 마음 한구석을 점점 무겁게 눌러갔습니다. 그렇게 엇갈림이 반복되고 어느덧 세월은 앞질러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홍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달래면서도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냥 착하고 성실한 여자면 되지.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거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얼굴이나 배경이 다가 아니야. 말끝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무슨 높은 눈을 가졌다고 오해받는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인데 그게 왜 욕심이라 말해야 하는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아들의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 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이도 괜찮다며 이혼녀를 소개했고 나이가 꽤 있는 여인도 괜찮지 않겠느냐며 사문, 심지어 동남아에서 온 여성까지 연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결혼 좀 해달라는 듯한 그 간절함은 어느 순간엔 애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춰지는 인연이란 없었고 마치 애써 부은 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줄줄 새어나가듯 그 어떤 만남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택시 시동을 걸고 손님을 태우고 있던 그에게 휴대폰 한쪽에서 짧고 무거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철이 아들 교통사고로 사망. 오늘 새벽 천국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수원에서 평생 땀 흘리며 살아온 친구 상철은 투박하고 괄괄한 성격이라 평소 술 한잔 곁들이면 우렁찬 목소리로 웃고 떠들기를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상철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아들을 두어 번 정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무렵 친구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마주쳤던 자리였는데 키가 크고 말랐으며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던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묘하게 잔잔했고 대답을 할 때면 꼭 한 박자 쉬고 나서야 입을 여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운전대를 놓고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깊이 배인 복도 끝 하얀 천으로 덮인 영정 앞에 놓인 젊은 얼굴의 사진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특유의 소심한 눈빛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다 못한 말을 묵묵히 가슴속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향을 마친 후 문상객들 챙기느라 분주했던 상철과 그의 아내가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친구의 얼굴은 이미 며칠을 밤새온 듯 창백했고 예의 그 우렁차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울음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손을 덥석 잡고 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꺼내는 모습은 평소의 거친 말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짧게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인사를 남긴 뒤 어색함을 털어보이듯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향하던 그때 문이 툭 하고 열리며 한 여인이 안에서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상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매무새. 하지만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끝은 자꾸 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을 건 것도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는 발을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어쩐지 화장실이란 목적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향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발걸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어떤 이름도 어떤 이야기 한마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녀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봄바람이 낯선 향기를 몰고 와 기억 저편을 스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마치 무언가 놓치면 안 된다는 본능이라도 작동한 듯 천천히 그녀를 따라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 출입문 근처에 이르렀을 무렵 앞에서 친구 상철이 불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던졌습니다. 익숙한 인물에게서 보기 어려운 그 표정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일종의 적개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정적이 흐르는 그 짧은 찰나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기류가 그들 사이를 감싸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 놈의 화장실을 그렇게 줄기차게 쏘다니냐? 지서방 저세상 보내놓고 시부모 속 새까맣게 태우니 속이 후련하냐? 친구 상철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친구가 누구보다 직설적인 성격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 특히나 분노를 사귀는데 서툰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은 어딘가 지나쳤습니다. 죽은 자식 앞에서 남겨진 사람에게 더구나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는 건 도무지 차마 듣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순간 움찔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고개는 이미 깊숙이 숙여져 있었지만 그저 예를 다하는 몸짓이 아니라 마치 벌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죄의식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그냥 낯선 여인이었던 그녀가 그제야 그에게 구체적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 장례식장의 주검이 된 아들의 안사람, 친구 상철의 며느리였습니다. 울음으로 젖은 눈시울과 거칠게 여민 상복, 입을 앙다문 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장례식장에 또 다른 망인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는 있으되 숨도 죄가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만 그 여인을 쫓는 이유는 단지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더 큰 끌림이 마음 안쪽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질책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내내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친구 아들 잃은 마당에 그 아들의 미망인을 보고 끌리다니.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몇이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짧은 호감이거나 이내 흐지부지 사라지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례식장 그 눈빛, 하얗게 부은 얼굴에 스친 고요한 비통함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듯한 이끌림이 논리도 도덕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나섰고 그 뒤로 택시에 매달려 무작정 바쁘게 달렸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일부러 먼 코스를 돌고 돌아가는 길에 괜히 차창을 열어 바람을 들이마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그는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가을 햇볕이 사과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오후, 그는 친구의 과수원 근처를 지나가다 조용히 차를 세웠습니다. 원래 그 친구 상철은 사과 수확철만 되면 늘 친구들에게 박스 몇 개씩 챙겨주는 인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보다 더 의지되는 친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이후로도 자꾸만 마음이 쓰였습니다. 슬픔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겉으로 멀쩡한 척하는 친구가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과수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친구는 넓은 밭 한가운데서 얼굴에 땀을 범벅인 채 사다리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음료수를 꺼내 들고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갈증 날 것 같아서 이거 좀 마셔. 말없이 음료수를 건넸고 상철은 그걸 받아들자마자 단숨에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고마워. 상철은 입가를 닫고 허리를 쭉 펴더니 한숨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 운명이 그것밖에 안 돼서 간 놈이야. 어쩌겠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만 더 아프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 끝에서 친구의 입술이 아주 잠시 떨리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친구는 다시 평소처럼 쿡쿡 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다 세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불운을 몰고 왔으니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못 말린 게 아직도 내 천추의 한이다. 상철은 말끝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치 속에 쌓인 것을 쏟아내듯 쏘아붙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나오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분노처럼 터져나왔고 그는 듣는 내내 친구의 목소리 속에 얽혀있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억지로 부여한 확신들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말이지. 난 뭐 그냥 그렇구나 했어. 근데 우리 마누라는 벌써부터 딱 맘에 안 든다고 했거든. 며느리 말이야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컸다는데 어쩐지 눈빛이 자꾸 아래로 깔리고 입을 때도 싹싹한 맛이 없어. 분위기가 무거웠고 밝질 않으니까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있더라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대체로 시간이 지난 뒤 덧붙인 후회가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말이야, 마누라가 원래 그런 거 믿는 거 잘 알잖냐. 궁합이며 사주며 송금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몰래 둘이 궁합을 봤다더라고. 근데 세상에 그 점쟁이라는 인간이 딱 잘나서 악연이래. 우리 아들은 사주의 기운이 약하고 며느리는 기가 세고 수명이 길어도 상대 운을 끊는다나 어쨌다나 아들 하는 길 막을 거라고 애 낳아도 그 애마저 말썽일 거라고 듣고 있자니 참 깝깝했어.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생각난다. 너 그때 어디 점쟁이 말이 맞나? 두고 보자 하면서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그랬지. 내가 뭐 그런 미신 따위 믿냐. 마누라랑 다투면서까지 그냥 결혼시켰어. 너무 안 좋게 말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라고. 아들 녀석도 며느리를 엄청 좋아했고, 참. 그런데 진짜로 말이야. 걔가 들어오고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어. 상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보며 한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말없던 아들놈이 사기를 당하더라. 어리숙해 보여도 꼼꼼했던 놈인데 아들놈이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랑 투자한다고 해서 과수원 일부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거든. 근데 그게 통째로 날아갔어. 그 일 이후로는 아무 일도 안 풀렸지. 애도 잘 안 들어서 시험관도 몇 번 했고 돈만 깨졌지. 근데 다니던 직장도 부도가 나서 아들놈이 백수가 됐고 결국 그날 면접 보고 오던 길에 그렇게 사고로 떠난 거야. 그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상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걔가 아직도 우리 집에 붙어 있단 말이지. 내가 분명히 나가라고 했거든. 그날 밤에도. 근데 갈 데가 없대. 친정도 뭣도. 진짜 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그냥 하루하루 정말 미치겠어. 그는 친구의 손에 쥐어진 음료수 캔이 찌그러질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이라도 위로의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손님이 뚝 끊긴 날이었습니다. 한가한 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만이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를 접고 친구의 과수원에 들렀습니다. 상철과 둘이 막걸리 한 통을 나눴고 기분 탓인지 친구는 유난히 취기가 빨리 올랐습니다. 말끝마다 아들 얘기를 꺼내다 울컥했고 화제를 돌려도 다시 돌아와 자식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는 친구의 텅 빈 잔을 채워주며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그건 그가 자식을 가져보지 못했기에 상실의 슬픔을 직접 느껴봤다기보단 어쩌면 평생 곁을 지켜온 친구가 무너지는 걸 그렇게 맥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술 기운이 오른 친구는 결국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휘청였고 그는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맡긴 뒤 직접 친구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무렵 그 장면이 그를 한 번 더 멈춰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 니트에 머리를 단정히 묶은 며느리가 곧장 나와 친구를 받쳐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무너진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친구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재수 없어. 손 떼라니까. 고주망태가 된 상철은 혀를 굴리며 말했고 몸을 더 기댄 건 오히려 그에게였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춰선 채 고개를 약간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발끝으로 이불을 끌어다 덮어줬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상철의 아내가 걸어 나오더니 형식적인 고마움 몇 마디 뒤에 가시돋친 말을 툭 던졌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에 딱히 드릴 건 없고 마침 제가 지 맘대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 놨길래 그거라도 좀 가져가실래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건 안 먹거든요. 그 말투엔 무언의 선긋기와 배척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굳이 거절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도 서글퍼 보였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검은 봉투를 건넸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그 반찬들로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밥상 위에 놓인 달래무침과 도톰하게 부친 계란전, 무나물조림에 김치까지 정갈했고 맛도 꽤 괜찮았습니다. 한 숟갈 뜨고 나신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으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참 맛있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고 어머니는 반찬을 다시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 솜씨 좋은 여자라면 우리 며느리로 한번 맞아봤음 좋겠다. 언제까지 내가 너 식사 챙겨야 하니? 나도 이제 팔순 바라보는데 너도 이제 환갑 다 됐어. 나 죽고 나면 누가 너 밥 해주냐?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하며 밥알만 꾹꾹 씹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어머니 앞에선 죄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처럼 택시를 몰고 도심 외곽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제법 부드럽게 내려앉은 시간, 과수원 근처 좁은 시골길을 지나다가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무언가를 머리에 이고 팔에도 바리바리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친구 상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상철의 부인이 과수원 옆에 조그만 가공공장을 차려 잼과 말린 과일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던 며느리를 결국엔 그 일손에 써먹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내쫓고 싶다면서도 결국엔 뒷일은 다 그녀 몫으로 남긴 채 말이죠. 그는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아 택시를 도로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처음엔 얼굴 한번 봤다는 익숙함이 있었고 그 다음엔 반가움이 그리고 이내 고마움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타세요. 가는 길이니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금방 가는 길이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권하자 그녀도 결국 머뭇거리며 짐을 뒷좌석에 싣고 조심스레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배달차가 고장나서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 그냥 걸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뒷좌석에 앉았고 그는 룸미러 너머로 그녀의 숨 고르는 모습을 슬쩍 살폈습니다. 무겁게 짐을 들고도 내색 없이 걷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이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걸어가요? 아참. 그리고 그 반찬들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멍하니 앞만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오래 묻어둔 마음이 아주 잠깐 허락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 음식 맛있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걸 다들 꺼려 하시니까 혹시 불편하시지 않다면 나중에 종종 반찬 좀 싸드려도 될까요? 놀러 오시는 길에라도요. 빈말이 아니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데까지 닿았습니다. 꼭 필요한 걸 누군가에게 건네는 듯한 조심스럽고 단단한 호의였습니다. 배달 장소는 금세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거운 짐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내렸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 짧은 작별이 괜스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녀가 짐을 들고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손을 놓지 못한 사람처럼 운전대 위에 손을 얹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는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 끊임없이 저릿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보다.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정신 차려야지. 다 늙어서. 그것도 친구 며느리한테.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턱을 움켜잡았고 뒤늦게 신호에 늦은 차처럼 급히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로 눌러진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고 하루가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머릿속에 잔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친구 상철과 여전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뭐랄까, 오히려 더 자주 집을 드나들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야 과수원 일손이 필요하다거나 술 한잔 기울이며 친구 위로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자꾸 무언가가 그 집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변함없는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문 앞까지 나와 어서 오세요라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물을 내오고 작은 간식거리를 조심스레 상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단정했지만 그는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감정을 들키기라도 할까봐 늘 불편하게 웃었고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 상철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과 몇 박스를 챙겨놨으니 가져가라는 말에 그는 별 생각 없이 시동을 걸고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농사철이면 친구는 자잘한 사과를 지인들에게 나눠주곤 했고 그는 그걸 감사히 받으며 소소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수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풍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멀리 사과 선별장 쪽에서 고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조금 더 다가서니 친구의 아내가 날선 목소리로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뭔가 포장된 상자가 찢어져 있었고 발치엔 쏟아진 사과 몇 알이 굴러다녔습니다. 아니, 이딴 것도 하나. 똑바로 못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을래? 진짜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니까. 맨날 눈물 짜내고 내 아들 죽은 걸로 방패 삼지 말고 그 얼굴 생각이라도 하면 이따위 짓은 하지 말아야지. 참,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어설프니? 배운 게 없으니 뭐든 이 모양 이 꼴이지. 사람 복도 팔자도 없이 태어나선 괜히 우리 집 와서 꼬이고 망치고 내가 우리 집 문턱 넘은 게 진짜 불행의 시작이야, 시작. 친구가 곁에서 말리려는 듯 서 있었지만 정작 그의 입에서도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멀뚱히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쪽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히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눈물이 가득했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정 그렇게 제가 미우시면 제가 나가드릴게요. 그러면 되신 거죠? 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까지는 할머니께 제대로 가정교육 받으며 컸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제발 저를 키워주신 조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떠난 거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아파요. 이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과수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철의 아내는 혀를 차며 뒤통수에 대고 말했습니다. 독한 것 차라리 저렇게 나가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우리도 지겹다 몹쓸 것. 그는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 끝자락 사과나무들이 촘촘히 늘어선 그늘진 곳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사과나무에 등을 기대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울음이 목으로 가라앉은 채 흘러나왔고 그는 그 자리에 말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한 손으로 다리를 부여잡더니 비틀비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보았고 그녀의 오른쪽 발목엔 선명하게 벌어진 두 개의 자국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뱀? 설마. 숨을 삼키는 순간 그녀는 말도 없이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론 그녀의 축 늘어진 어깨를 부여잡은 채 미친 듯이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심장은 조여들었고 등줄기를 따라 뜨거운 공기가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졌고 숨결은 마른 바람처럼 얕고 가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그는 중얼거리며 병원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고 의사들은 응급처치와 수액부터 서둘러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리는 다행히 독이 없는 뱀이어서 심각한 상황은 없을 거라 했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빈혈 수치가 심각했고 영양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기간 제대로 먹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황인데 가족분이신가요? 보호자분? 그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어딘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입원 절차 진행해 주세요. 더 정밀 검사도 해 주시고요. 의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그녀를 병실로 옮기는 사이 그는 잠시 병실 바깥에 서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쓰러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과수원에서 뱀보다 더 독한 말에 찔려 쓰러졌던 그녀의 마음까지 안고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지 처음엔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다 이내 옆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자 작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녀의 베개를 고쳐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으로 그 동작을 막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 오래 있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 없는 뱀이라고 하고 조금만 쉬면 금방 나을 거예요. 식사 잘하고 잠만 자도 회복돼요. 말끝은 떨렸고 그 말 속엔 그러니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라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지만 움츠리는 손끝과 자꾸만 시선을 피하는 눈빛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 깊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갈 곳이 아직 마땅치 않으시다면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소리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스친 감정은 놀람과 당혹 그리고 말로 표현 못할 복잡한 물결이었습니다. 그도 그 눈빛을 고스란히 마주한 채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 어머니랑 단둘이 삽니다. 방 하나 남는 거 있고요. 정말 다른 데로 가실 데가 없으시다면 잠깐 거처로라도 머무르셔도 돼요. 언제든지 편히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말을 마치고 나니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엉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죽은 친구의 며느리, 그리고 중년 남성인 자신. 그 둘 사이에 가족도 아니고 애매하게 얽힌 이 복잡한 구도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스스로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뭐 이상한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요. 정말 갈 데 없으시면 그저 몸 편히 누울 자리라도.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입을 다문 채 멍하니 있다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신세져도 될까요? 그 말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증금 같은 건 없지만 제가 일을 구해서 방세는 꼭 꼬박꼬박 드릴게요. 밥도 제가 할 수 있어요. 청소도 잘하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조건처럼 들렸습니다. 도움받되 결코 눈칫밥 먹으며 머물지 않겠다는 다짐 같았고 오히려 그 말들이 그를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세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몸부터 좀 추스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진 건강 회복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그녀는 여전히 눈가가 젖은 채였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은 더는 억울함이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누군가가 조건 없는 공간을 허락해준 데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녀는 병원 퇴원을 하자마자 말없이 짐을 싸들고 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 해봤자 커다란 가방 하나, 구겨진 종이봉투 몇 개뿐이었고 그 안엔 옷 몇 벌과 낡은 사진첩, 묶인 편지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초라한 짐을 보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삶을 짊어진 채 버티며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지요. 집에 도착하자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하나 남는 거 월세 좀 받기로 했어요. 아는 분인데 잠깐 지낼 데가 없다고 해서요. 그 말에 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지만 별다른 추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여자를 향한 시선이 사뭇 진중했고 마치 무언가를 읽으려는 사람처럼 한참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한참 바라보시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라도 만난 듯 어머니는 그녀에게 다정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끓인 미역국을 내어주고 저녁이면 손수 반찬을 담아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녀가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에 다가가려 하면 어머니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로 막으셨습니다. 우리 집 손님은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처음엔 쑥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뜨던 중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랑 살 때 말고는 누가 차려준 밥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요. 감사해요, 정말. 그 말을 듣던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을 감싸쥐고는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처자가 참 딱하네. 앞으로는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말이야. 그쪽을 보는데 낯설지가 않아. 처음 봤을 땐 분명 처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며칠 뒤부터는 어머니 손에만 의지할 수 없었는지 장을 봐와 조용히 반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란말이, 나박김치, 묵은지찜. 반찬을 맛본 어머니는 한 숟갈, 두 숟갈을 넘기다가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에 내가 가져왔던 그 반찬 만든 사람이 이 처자였구나? 그랬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는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찍 퇴근한 날이면 괜히 바쁘다며 외출하셨고 너희끼리 밥 먹으라며 자리를 피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바람 쐬고 오라며 그녀에게 외투까지 챙겨주셨고 덕분에 그는 그녀와 함께 공원을 걷거나 장을 보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길을 걷다 나뭇잎 하나가 그녀 머리카락에 스쳤을 때 그녀가 웃을 때 입꼬리 옆으로 잡히는 작은 보조개를 볼 때 그는 마치 청춘으로 되돌아간 듯 마음이 출렁였습니다. 팔짱을 자연스레 끼며 이쪽은 제 친구예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은 뒤숭숭했습니다. 설레고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그녀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고 그녀가 조용하면 괜히 숨소리조차 아껴야 할 것 같고 20년 넘게 차이 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을 품은 내가 정말 도둑놈 아닐까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녀가 복통을 호소한 그날 아침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미역국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고 숟가락을 들고선 멍하니 국만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서려다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괜찮아요? 어디 안 좋으세요? 그녀는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요. 가방 안에 약이 있는데 혹시 그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얼른 그녀의 방에서 작은 파우치 가방을 들고 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약병을 꺼내 알약을 꿀꺽 삼켰고 이내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다며 그냥 위가 예민해서 소화가 잘 안 될 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소화제 하나만 먹으면 금방 괜찮아진다며 늘 웃는 얼굴로 그렇게 복통을 호소하는 날이면 그런 말로 넘기곤 했지요. 그는 그 말이 진심이라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복통은 점점 잦아졌고 그녀의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국물만 몇 번 뜨다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고 계단 몇 칸 오르기도 벅차 보일 정도로 몸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애가 타는 마음에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러다 말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잠든 틈에 그는 조심스럽게 그 약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화제 종류를 바꿔주려고 했던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약국에 들러 약병을 내밀자 약사는 눈을 크게 뜨며 조용히 그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 소화제가 아니에요. 항암제 성분이에요. 복용 강도도 높은 편이고요.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인데 어디 편찮으신 분이신가요?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무언가 울리는 것 같았고 손끝에서 약병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요? 그는 마른 목소리로 되묻고 약사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그녀는 방 안침대에 기대어 책을 펼쳐놓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유난히 창백했고 손등의 핏줄은 뼈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 앞에 선 채 문을 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병원 검사를 그렇게까지 거부했던 이유, 식사 중간마다 가슴을 부여잡으며 물을 들이켰던 모습, 그리고 조금만 쉬면 괜찮다며 늘 안심시키려 했던 태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이 들키지 않기 위해
늘 웃으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친구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여자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였지요. 그는 그녀가 단순히 아픈 몸만을 이겨내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까지 꾹꾹 눌러가며 살아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을 들이켜는 순간 한밤중 홀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 말없이 창가를 바라보다가도 입술을 깨무는 눈빛까지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프고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혼자 싸워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온기와 정이 자신의 품에 잠시 머물다 이내 스르르 흩어질까봐 그녀를 잃는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침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국을 데우고 있었고 그녀는 고요하게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 영업을 위해 조용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고 잠시 후 나가려던 찰나였지요. 그런데 마당 앞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누군가의 거친 고성이 마당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차 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어머니도 뒤를 돌아보다 국숫물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어 넘쳤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그대로 굳은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상철 부부였습니다. 대문도 열기 전부터 언성이 올라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더니 마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와? 어디서 기어 들어와서 또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냐?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친구 부부는 그 순간 맹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가 휘날렸고 옷깃이 찢겨나갔으며 마당 한복판에 그녀는 그대로 끌려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뛰어나와 말렸지만 여든을 넘긴 노인의 힘으로 그 광기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들 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머니의 울음 섞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더 독하게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문틈 사이로 조용히 엿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말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집 창피를 구경거리 삼아 훔쳐보는 눈들 뿐이었지요. 그의 눈엔 더 이상 망설임도 예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억세게 붙잡은 손길을 떼어냈고 그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 상철은 눈이 뒤집힌 채 그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한 대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 눈을 뜬 채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상철은 고래고래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도 내 친구랑 살림을 차리겠다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참네. 진짜 믿을 사람 없다더니. 너가 친구냐? 네가 이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뻔히 우리 며느리인 거 알면서. 세상에.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내 아들 죽었는데 내 며느리를. 세상에나 이 친구란 놈이. 데리고 삽니다. 글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너희 둘 절대 가만 안 둬. 평생 저주해 줄 테니까. 그 소리를 지켜보던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상처를 강하게 밀쳐냈고 친구의 부인을 그녀의 몸에서 떼어내며 그녀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고는 외쳤습니다. 그만해. 넌 네 며느리 아픈 건 알고 있었냐? 네 며느리 암이야. 암이라고. 너희가 아들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으면 암이 생겼겠냐? 차라리 네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지 그랬냐? 그렇게 복가될 거면 차라리 결혼시키지 말지. 그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죄를 뒤집어 씌울 거야?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칠 땐 언제고, 그렇게 모질게 할 땐 언제고, 이젠 와서 왜 붙잡고 흔들어? 도대체 뭘 그렇게 미워해야 속이 시원한데? 죽은 사람은 같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그녀는 그의 등 뒤에 숨어 끄끄 소리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땅을 적실 만큼 쏟아졌고 입술을 떨며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세상의 비난 앞에서 그녀가 다시는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그 하나의 다짐만 붙들고 말입니다. 그제야 친구 부부는 말없이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암이라는 말에 잠시 눈빛이 흐려졌고 분노보다 당혹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짧은 정적일 뿐 상철은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었지요. 잘 됐네. 그래, 차라리 우리 아들 곁으로 가면 좋겠네. 우리 아들 죽게 만들더니 내가 지금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게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줄 아냐? 친구의 아내는 눈빛조차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차디찬 땅속에서 썩고 있는데 너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다는 건 공평하지도 인간답지도 않은 거야. 그 말은 날선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참아온 울분이 끌어올랐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등 뒤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마침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파란 불빛이 마당벽에 요란하게 반사됐고 무거운 정적 속에서 경찰 2명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경찰이 중재하자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저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파렴치한 작자들이에요. 제가 우리 며느리고 제가 내 친구인데 둘이서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치에 맞는 관계예요? 그는 상기된 얼굴로 자초지종을 늘어놓았고 마치 뭔가 정의를 구현하려는 듯 말끝마다 억울함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듣던 경찰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글쎄요, 물론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따져도 며느님은 이미 혼자가 되신 상태이고 이 어르신은 단순히 친구이자 보호자로 지내고 있는 거면 사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머리채 잡고 폭행하시는 모습이 저희 눈에는 더 이치에 안 맞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분들이 더 피해자 같네요. 경찰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 부부는 벙찐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뭔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상철은 이마를 짚으며 이를 악물었고 마지막까지 뒤돌아서는 그의 입에서 다시 독이 튀었습니다.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내 꼴이 어떤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 손으로 꼭 끌어내릴 테니까. 꼭 니들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의 소매를 붙잡는 손이 너무 떨리고 있어서 말끝을 삼켰습니다. 친구 부부는 그렇게 저주와 분노만 남긴 채 경찰차에 밀려 집 앞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는 가만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 누구도 당신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예요. 이젠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떴고 젖은 눈동자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음을.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까지 그 길은 참 길고도 힘겨운 설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어차피 못 고쳐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던 그녀를 향해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욕심 좀 들어주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당신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그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아주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궁암 3기. 의사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반반이라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50%라는 말에 절망하기보다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절반의 확률, 그는 어떻게든 그 가능성 안으로 그녀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쩌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운명 같은 감정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녀 곁에서 병실의 소음과 한숨을 견디며 밤을 지새웠고 그의 어머니는 암에 좋다는 약초, 들기름, 생강즙, 찹쌀까지 어디선가 손에 넣어와 매일 죽을 쓰고 국을 끓이며 이건 꼭 다 먹어야 돼요라며
젓가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눈을 피했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병실을 비출 무렵 그녀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먼 능선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평생 재수 없다는 말, 불운하다는 말만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땐 부모 없이, 청춘 땐 사랑받지도 못했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떠났고, 그 뒤로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매일 누군가가 내 밥을 챙겨주는 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살고 싶게 만들어요. 그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아저씨랑 어머님 모시면서 남은 일생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살아줘요. 제발 이번만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살아서 웃고 살아서 밥 한 끼 평온하게 먹는 날이 오도록 그걸 같이 기다려줘요. 그는 그렇게 그녀의 손을 꼭 쥐었고 그날 이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의 회복에 쏟아부었습니다. 오래 모아온 적금 통장도 깼고 보험도 해약했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리며 치료비를 댔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나서 어느 날 병실에 의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무릎이 풀릴 뻔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겼고요. 앞으로는 재발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궁암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꾸준한 검사와 식사, 그리고 운동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관리하신다면 예후는 좋을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입을 틀어막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기적은 아주 조용하게 그들의 작은 삶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병원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처음으로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그와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다 흘리듯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도 된다고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죽을까봐 두렵던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죄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보고 싶어요. 이 삶을 당신과 함께요. 그녀는 그렇게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어머니는 그녀를 딸처럼 아꼈으며 그녀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지난날이 남겨진 동네, 눈총과 뒷말이 끊이지 않았던 그곳을 떠나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그를 아저씨라고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왔고 가끔은 오빠라 부르며 의지할 때 그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옆에 머물렀고 그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맑은 봄날 그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 전부를 담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 참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알아요. 우리 평범한 부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받아도 되는 사랑이라면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요. 결혼식 날 그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한 줄기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며느리를 얻은 듯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둔 듯이 그들은 많은 걸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품기엔 그녀의 몸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고 큰 집도 번쩍이는 통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저 매일 아내와 어머니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입니다. 내게 보물 같은 두 여자가 있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길 바라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